내 작은 카페의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희진이 들어와 혀를 찼다. 그녀는 내 유일한 친구이자 이웃 가게 주인이다. 아니, 저 남자 좀 보라고. 매일 저렇게 차를 떡하니 대놓고 뭐 하는 거야. 그녀의 시선은 늘 그렇듯 가게 앞 길가에 주차된 낡은 검은색 세단을 향해 있었다. 차 안에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늘 낡은 가죽 재킷에 덥수룩한 수염 피곤에 절어 보이는 표정. 그는 분명 누군가의 경호원일 것이다. 이 동네에서 가장 돈이 많은 한 의원님의 집이 바로 이 골목 끝에 있으니 경호원이라고 해봐야 저 차림새에 저런 낡은 차라니. 꼭 동네 건달 같지 않아. 뭐 저런 사람한테 우리 의원님 목숨을 맡기겠다고. 쯧쯧. 희진의 말에 나는 피식 웃었다. 뭐 그래도 월급은 따박따박 받겠지.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보통 대충대충 일하잖아. 누가 경호하는지 모르게 눈에 안 띄게 해야 하는데 저렇게 매일 저기서 담배나 피우고 있으니. 우리의 대화는 늘 비슷했다. 아침마다 가게 앞에 주차된 그 낡은 차와 피곤해 저런 경호원을 안주거리 삼아 낄낄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그 남자의 인생을 쉽게 재단했고 그의 존재를 하찮게 여겼다. 그는 그저 우리에게 무료한 일상 속의 작은 오점 같은 존재였다. 나 같으면 저런 경호원은 당장 해고야. 아무리 봐도 전문성이 없어 보이잖아. 밥값이나 제대로 할까 몰라. 희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내 말은 사실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후 내 인생은 무료하고 공허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혼자서도 잘 사는 척했지만 사실은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다. 이 작은 카페는 내 유일한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내 고독을 증명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전고를 조금 넘긴 시간 카페 문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다. 헬멧을 쓴 두 남자가 총을 든 채 들어왔다. 총이라고는 드라마에서나 보던 것인데 눈앞에 나타나니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움직이지 마. 돈 되는 거 다 내놔. 한 남자가 소리쳤고 나는 몸이 굳어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님 몇 명이 있었지만 모두 겁에 질려 꼼짝도 못했다. 그때 한 남자가 내 앞으로 다가와 계산기 위로 총을 들이밀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금고를 열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문이 다시 열리더니 아침에 우리가 흉을 봤던 그 경호원이 들어왔다. 무슨 짓이야 너희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강도들은 그를 보고 멈칫했다. 경호원은 재킷을 벗어던지며 몸을 낮췄다. 그의 눈빛은 아침의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 순식간에 그는 강도 한 명을 제압하고 다른 한 명에게 달려들었다. 탕 총성이 울렸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강도들이 총을 쏘았지만 그는 민첩하게 피했다. 총알은 내 옆에 있던 커피 머신에 박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다. 그는 총을 든 강도의 손을 꺾어 총을 빼앗은 후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그가 내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침의 피곤함과 무심함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 대신 단호함이 서려 있었고 그의 눈은 깊고 강인해 보였다. 나는 그제야 그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깨달았다. 우리가 얕잡아 보았던 그 남자는 내 생명을 구해준 영웅이었다. 나의 얄팍한 판단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으며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도 사건이 마무리되고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나는 여전히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온몸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옆에 서 있던 그 남자는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 내게로 다가왔다. 그의 손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가 내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고 조심스러웠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다친 곳은 없으시고요. 나는 그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입술은 한마디도 떼어지지 않았다. 공포와 동시에 밀려오는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그를 낡은 채 앉아 빈둥거리는 한심한 사람으로 치부했었다. 하지만 방금 전 그는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 그의 낮고 단호했던 목소리, 총알을 피하는 민첩한 몸놀림, 그리고 강도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압도적인 힘. 그 모든 것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과 너무나 달랐다. 나는 그를 자세히 쳐다보았다. 덥수룩한 수염 아래로 굳게 담은 입술이 보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깊고 강렬했다. 순간 나는 그의 팔에 난 길고 희미한 흉터를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칼에 베인 듯한 상처였는데 꽤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흉터에 시선이 멈췄다. 그는 나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슬쩍 팔을 내렸다.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정신을 차렸다. 아,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놀라서. 그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부축해 밖으로 나섰다.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고 그는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나는 얼떨떨한 채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끝까지 내 곁에 남아주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그는 내가 검사를 마치고 괜찮다는 소견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당신 덕분에 무사했어요. 내가 겨우 입을 열어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침의 피곤함 대신 알 수 없는 차분함이 감돌았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려 했다. 나는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저기, 제가 아침에 제 친구랑 당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어요. 낡은 차, 덥수룩한 차림, 모두 다 하찮게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얕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고백에 그는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내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의 말은 오히려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그는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를 이미 익숙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얕은 위로에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전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그 흉터는 괜찮으신가요?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팔에 있던 흉터를 언급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팔에 난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오래된 상처입니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그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깊은 사연들이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단단함과 고독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그의 차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나는 더 이상 그를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보면 왠지 모를 안도감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이 일렁겼다.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의 차로 다가갔다. 창문을 두드리자 그가 문을 내렸다. 저 그날 감사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그의 짧은 대답은 왠지 모르게 나를 설레게 했다. 나는 서둘러 카페로 돌아와 가장 좋은 원두로 커피를 내렸다. 그에게 건네는 커피 한 잔은 단순히 감사의 표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그에게 조심스럽게 건네는 작은 화해의 손길이자 내 고독한 삶에 찾아온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가 나의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짓기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기를 바랐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내 카페에 들렀다. 늘 낡은 채 앉아있던 그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와 카운터 앞에 섰을 때 나는 왠지 모르게 긴장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덥수룩했지만 더 이상 초라하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무뚝뚝한 표정 뒤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느껴졌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다. 창가 쪽 아침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구석자리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주문하고는 책을 펼쳤다. 그가 읽는 책은 늘 달랐지만 대체로 고전소설이나 인문학 서적이었다. 나는 그가 읽는 책의 제목들을 흐깃거리며 그가 어떤 사람일지 가늠해보려 애썼다. 그는 책을 읽다가 가끔씩 창밖을 내다보거나 손으로 턱을 꿰고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는 평범한 손님이었다. 그에게서 더 이상 경호원의 날카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커피잔이 비워질 때쯤 슬며시 다가가 물을 따라주거나 작은 쿠키 하나를 곁들여주곤 했다. 그는 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리의 대화는 늘 최소한의 단어로 이루어졌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그 짧은 교환 속에서도 나는 묘한 친밀감을 느꼈다. 어느 날 나는 그가 읽고 있던 책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 책 저도 예전에 참 좋아했던 책인데 주인공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길이 참 가슴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내 말에 그는 책에서 시선을 떼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서 작은 관심의 불꽃을 읽을 수 있었다. 주인공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글쎄요. 잘못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외로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남편을 잃은 후에 내 모습을 떠올리며 말했다. 내 마음속의 깊은 공허함을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었던 나의 이중적인 마음이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책을 덮었다. 어쩌면 주인공은 그냥 자기 자신을 찾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길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을요. 그의 말은 내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나는 그가 단지 나의 감정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의 삶 또한 세상이 정해놓은 평범한 길과는 달랐을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지식은 놀라울 만큼 깊고 넓었다. 그는 철학과 역사에 대해서도 해박했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해주곤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조금씩 그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이름으로 불렀을 때 그는 살짝 놀란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닌 진심으로 편안해 보였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우리가 그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경호원이라고 깎아내렸던 지난날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어느 날 오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손님이 한 명도 없는 텅 빈 카페에 민준과 나 단둘이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느꼈다. 비 오는 날은 왠지 더 외로운 것 같아요. 내 무심코 던진 말에 민준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외롭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 있으니까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내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매일 함께하는 이 조용한 시간들이 더 이상 나의 외로움을 증명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는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나는 그의 옆에 서 있는 것이 그 어떤 화려한 삶보다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느꼈다. 눈이 내리는 밤이었다. 거리는 일찍부터 고요해졌고 카페 안에는 민준과 나 단둘만 있었다. 영업이 끝났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불을 끄고 싶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굵은 눈발이 흩날리고 우리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다. 이따금씩 오가는 짧은 대화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어릴 적에
눈 오는 날이면 어머니가 뜨거운 팥죽을 끓여주셨어요. 내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때는 팥죽이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시간이 참 그리워요. 따뜻한 온기가 전부였던 때가 있었는데. 민주는 내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아련해 보였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그의 단단해 보이는 외면 속에 숨겨진 상처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하찮은 경호원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내 앞에 앉아있는 외로움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온 한 남자일 뿐이었다. 어떻게 경호원 일을 하게 되셨어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 질문에 그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다. 어릴 적부터 힘든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죠. 하지만 경호원 일은 저에게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저 자신을 지키는 일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강하게 다가왔다. 그는 누군가의 경호원이라는 직업을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그의 진지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저는 남편이 죽은 후에야 혼자가 되었어요. 아이들도 다들 해외로 나가버리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혼자서도 잘 사는 척했지만 사실은 하루하루가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이 카페가 제 세상의 전부였는데 그것마저도 저를 외롭게 만들었죠. 나 역시 내 안의 깊은 고독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았다. 그동안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려 애썼던 나의 약한 모습을 민준 앞에서는 감출 필요가 없었다. 그의 눈빛은 비난이나 동정이 아닌 깊은 이해와 동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밤늦도록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과거, 내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했던 외로움의 순간들. 그 모든 이야기들이 눈 쌓인 거리처럼 조용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내 삶이 공허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이 생겼다. 저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민주는 나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그 의원님 경호는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그 차도 안 보이던데. 나는 그의 경호원 일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매일 아침 내 카페 앞 길가에 주차된 낡은 채 앉아있지 않았다. 그 사실은 나를 안도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왠지 모르게 서운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내 물음에 잠시 침묵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나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의 삶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복잡하고 은밀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그가 내 곁에 앉아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손에 난 흉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고독한 삶을 증명하는 훈장이자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나는 그 흉터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 흉터를 가진 민준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서 조용히 피어났다. 민준과의 관계는 어느덧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낡은 채 앉아있지 않았고 매일 아침과 오후 영업이 끝난 저녁 시간까지 카페의 한 귀퉁이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 존재는 더 이상 침묵과 고독의 증거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내 일상에 스며들어 따뜻하고 안정적인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의 무심한 듯 깊은 눈빛과 가끔씩 건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나를 외로움에서 끌어내주는 힘이 되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어느 날 희진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에 그저 미소 지었다. 굳이 민준에 대해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 한다. 나 또한 그랬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
민준의 낡은 가죽 재킷과 덥수룩한 수염 뒤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깊고 고요한 바다가 숨겨져 있었다. 우리는 어느덧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거나 함께 서점에 들러 서로에게 읽어줄 책을 고르곤 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꿈만 같았다. 남편이 떠난 후 내 삶은 멈춰버린 시계 같았는데 민준을 만나고 나서야 다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나이 50이 훌쩍 넘은 내가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민준을 향한 내 마음은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민준이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나는 계산대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한 면의 커다란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베일에 쌓인 선화그룹의 젊은 CEO,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나. 선화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거대 기술 기업이었다. 늘 정체를 숨기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유령 CEO라고 불렀다. 기사에는 곧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CEO의 신상이 공개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기사 한 귀퉁이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찍힌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나는 그 사진 속의 남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민준이었다. 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손이 떨려 신문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나는 황급히 신문을 접어 카운터 아래로 숨겼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에게서는 거대 기업의 CEO라는 거창한 직함을 가진 사람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나의 민준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왜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런 곳에서 나 같은 평범한 여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그의 경호원 시절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혹시 그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이내 나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았고 그의 진심을 믿었다. 그의 삶에는 내가 모르는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것이고 그는 그 사연을 내게 털어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애써 침착하게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 씨, 커피 한 잔 더 드릴까요? 내 말에 민준은 고개를 들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의 말에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 급한 일이라는 게 혹시 신문에 난 그 기자회견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의 미소는 늘 그랬듯 따뜻했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복잡한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올게요. 그때 꼭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왠지 모르게 비장하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돌아오면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진짜 정체, 그가 왜 자신의 신분을 속여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답을. 나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다. 나는 민준의 진심을 믿었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 오후 민준이 떠난 지 채 1시간이 되지 않아 세상은 온통 그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 뉴스에 실시간 속보가 쏟아져 나왔다. 내가 아침에 봤던 신문 기사는 현실이 되었다. 선화그룹의 긴급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페의 작은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 속에는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덥수룩했던 수염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낡은 가죽 재킷 대신 잘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내가 늘 보던 그의 무심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차분하면서도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얼굴이 있었다. 그는 완벽한 거대 기업의 총수였다. 안녕하십니까. 선화그룹의 대표 한민준입니다. 그의 이름이 내 귀에 또렷하게 박히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진짜 이름, 그의 진짜 신분. 하지만 그보다 더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기자회견장에서 꺼낸 이야기였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이 김 의원의 경호원으로 위장했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화그룹의 경쟁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기업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김 의원의 경호원으로 위장해 그의 주변을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해왔던 것이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고고한 척하는 이들이 뒤로는 얼마나 추악한 욕망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내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낡은 겉모습만 보고 그를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그는 세상의 모든 편견과 오만함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의 진짜 모습은 낡은 채 앉아있던 피곤한 경호원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정의롭고 강인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민주는 기자회견 내내 침착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공개하며 김 의원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쳤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기자들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은 이내 뜨거운 박수와 감탄으로 바뀌었다. 나는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눈에는 그의 훌륭한 논리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그의 팔에 난 길고 희미한 흉터만이 보였다. 그 흉터는 단순히 오래된 상처가 아니라 그의 치열한 삶과 숨겨진 사연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는 그 흉터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민주는 결코 나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는 우연히 만난 내게 가장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낡은 옷차림, 덥수룩한 수염, 그리고 깊은 눈빛. 그 모든 것이 진짜 민준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카페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다. 내 마음속은 폭풍이 지나간 후처럼 공허했다. 내가 과연 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그가 돌아오면 나는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나의 얕고 편협했던 시선에 대해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똑똑. 유리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문께는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덥수룩한 수염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전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완벽한 정장을 입은 CEO가 아니었다. 그는 내가 처음 만났던, 그리고 내가 사랑하게 된 나의 민준이었다. 그의 손에는 며칠 전 내가 신문을 숨겨두었던 바로 그 신문이 들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준이 다시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텔레비전 속에 정장 차림 거대 기업 CEO와 내 앞에 서 있는 낡은 가죽 재킷의 남자는 분명 같은 사람이었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나는 그가 왜 굳이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거창한 직함이나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민주는 조용히 내 옆자리에 앉아 내가 숨겨두었던 신문을 펼쳤다. 한 면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선화그룹 CEO 비리 폭로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다. 나는 그 신문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이 점점 커져갔다. 저 신문을 보셨군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민준 씨가 왜 경호원 행세를 하고 계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내 말에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은 사장님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사장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가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감당하고 있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배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자마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은 손님이 아니라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였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희진이 황급히 달려와 내 팔을 잡았다. 언니 큰일 났어. 저 사람들이 다 언니를 찍으려고 몰려왔다고.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희진은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 속에는 민준과 내가 함께 손을 잡고 동네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있었다. 사진 위에는 선화그룹 CEO의 새로운 연인 20세 연상 카페 사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다.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얕잡아 보며 민준의 험담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관계를 비난하고 있었다. 기자들은 내게 민준을 어떻게 유혹했는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캐물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끈질긴 질문과 차가운 시선에 나는 깊은 수치심과 절망감을 느꼈다. 민준은 소식을 듣고 급히 카페로 달려왔다. 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나를 발견하고는 단호한 표정으로 그들을 해치고 들어왔다. 무슨 짓들입니까?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자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더욱 거세게 질문을 쏟아냈다. 한 대표님, 20세 가까이 차이 나는 이 여성분과의 관계는 진정 사랑입니까? 아니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관계입니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여성이 대표님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들의 잔인한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돈을 노린 여자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 뿐이었다. 그 말이 너무나 아팠다. 나는 민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세상의 비난을 받을 만큼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민준은 그런 나를 굳건히 지켜주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기자들 앞에 섰다. 저는 이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돈이나 나이를 떠나 저의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저의 진짜 모습을 사랑해준 사람입니다. 이분은 제가 잃어버렸던 삶의 따뜻함을 다시 찾아준 분입니다. 저희 관계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든든하고 동시에 너무나 미안했다. 나의 존재가 그에게 이런 짐을 안겨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요? 내 말에 민준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아니에요. 그냥 제가 민준 씨에게 너무 큰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민준 씨의 앞길에 제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민준은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은 저에게 짐이 아니라 저의 삶의 전부입니다. 저를 이렇게 비난하는 세상으로부터 사장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제발.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믿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상의 시선과 편견이 너무나 두려웠다. 우리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울었다. 민주는 약속대로 나를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굳건히 지켜주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우리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저희 관계는 결코 돈이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발견했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편견과 비난에도 저희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지켜주려 했다. 하지만 그의 굳건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가 깊게 새겨지고 있었다. 나의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그렇게 경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그 사람이랑 당장 헤어져. 엄마가 쪽팔려서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 딸의 차가운 목소리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자식에게마저 비난을 받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준의 가족들 역시 우리의 관계를 반대했다. 그들은 민준이 어린 시절의 가난 때문에 잠시 판단력을 잃었다며 나를 천박한 여자라고 불렀다. 나는 민준에게 미안했다. 나의 존재 때문에 그가 세상의 비난을 한 몸에 받고 가족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이 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웠다. 나는 조용히 민준에게 이별을 통보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에게 짐이 되는 대신 홀로 남는 길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카페로 찾아왔다. 나는 그에게 이별을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의 손을 놓는다는 것은 다시 지독한 외로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의미했다. 사장님 혹시 저 때문에 힘드세요? 민준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민준 씨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부족해서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민준 씨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내 말에 민준은 내 두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은 저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을 누군가를 지키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 마음을 지킬 줄은 몰랐습니다.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제 마음이 편안해졌고 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당신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래 나는 이 남자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외로움을 알고 그의 상처를 이해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완성해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의 비난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었다. 민준 씨, 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내가 말을 흐리자 민준은 내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 우리는 그들의 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모릅니다. 저는 당신과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함께 산책하며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원합니다. 저는 그 어떤 성공보다도 사장님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삶을 택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다. 그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세상의 인정이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곁에서 소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함께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졌다.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심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민주는 바쁜 기업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매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낡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지는 않았지만 내가 처음 보았던 그 무심한 듯 따뜻한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나는 그가 입고 있는 값비싼 정장이나 그의 사회적 지위 대신 그가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눈빛만을 보았다. 우리는 함께 카페를 운영했다. 민주는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척척 해결해 주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거나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일, 심지어는 복잡한 회계 장부 정리까지도 그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경외심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다. 민준 씨 바쁜데 이런 일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요. 내 말에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닙니다. 사장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가장 큰 힐링입니다.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좋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이었다. 나는 민준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남편을 잃은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민준 또한 가족에게 외면당하고 세상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나를 통해 위안과 평안을 찾았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내 딸이 찾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다. 엄마, 그 사람 정말 헤어질 생각 없어. 딸의 질문에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난 민준 씨랑 헤어질 생각 없어.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해. 내 대답에 딸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돈 때문에 저렇게 나이 많은 남자랑, 아니 나이 어린 남자랑, 아니 그냥 그 사람의 돈 때문에 만나는 줄 알았어. 엄마를 믿을 수가 없었어. 딸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도 나는 그저 돈을 노린 여자로 보였을 것이다. 민주는 조용히 우리 모녀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딸이 카페를 떠나고 민주는 내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딸분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민준 씨. 괜찮아요. 언젠가는 딸도 우리 마음을 이해해 주겠죠. 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우리 마음을 봐주겠죠. 나는 긍정적으로 말했다. 민주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사장님이 제게 보내준 모든 사랑에 대해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내 손에 작은 보석함 하나를 건넸다. 보석함 안에는 아름다운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이 목걸이는 제 어머니가 생전에 저에게 주신 유일한 유품입니다. 저는 이 목걸이를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사장님. 제게는 사장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쏟아냈다. 그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주려 하다니. 나는 그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단단해졌다. 세상의 비난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였다. 우리는 함께 아침을 맞고 저녁을 함께 보내며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산책했다. 우리의 사랑은 화려하거나 거창하지 않았다. 그저 잔잔하고 따뜻한 강물처럼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채워주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나의 카페에는 민준의 흔적이 가득했다. 그가 읽던 책들이 창가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가 직접 만들어준 튼튼한 나무 테이블은 손님들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은 그 어떤 비난과 편견에도 굴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어느 맑은 오후 카페 문에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나의 딸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차가운 기색이 사라지고 대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엿보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먼저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당신이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는 말없이 딸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다. 그 웃음은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보았던 낡고 피곤한 경호원의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딸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이해를 구하는 따뜻하고 깊은 사랑의 웃음이었다. 나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나의 딸은 한참 동안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떠났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민주는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의 존재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카페 영업이 끝난 저녁 나는 민준과 함께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석양이 물든 하늘은 붉은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그 빛은 우리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든든했다. 민준 씨, 저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외로운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내 말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장님과 함께하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저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누군가를 지키며 살아왔지만 정작 제 마음을 지켜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마음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석양을 바라보았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책들, 그리고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한 이 작은 카페는 더 이상 외로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고 자라고 완성된 장소였다. 우리의 삶은 비극적인 시작으로 보였지만 결국 서로를 구원하는 따뜻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나는 민준과 함께하는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믿었다. 우리의 사랑은 이 작은 공간처럼 평범하지만 견고하고 소박하지만 가득 차 있었다.